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혀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가 보장되면 여당과 같이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부인 김건희 씨. 자신의 처지를 어두운 밤에 빗대면서 달빛이 빛나듯 견디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국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진짜 빛나는 걸 찾았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 씨의 금고 속에서 10돈짜리 금 거북이가 나온 겁니다. 70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 1개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의 작성자는 놀랍게도 이배용 위원장이었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도 예고한 특검.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김건희 씨.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법정에서 마주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물론 남은 의혹들은 계속해서 특검이 수사를 합니다. 이로써 또 사상 초유 역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기소된 상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조현선 위원님, 앞서 특검 진술 태도를 보면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만큼 증거나 또 관련 인물 증언 이런 게 좀 확실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특검팀 입장에서는 5차례나 소환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결국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김건희 씨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자 참고인과 관계자 조사에 더욱더 집중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소 내용도 사실상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는 이번 기소 이후에 별도의 수사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그러한 혐의가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오늘 특검이 밝힌 그 추징 보전한 액수를 보니까 10억 3천여만 원, 이게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추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바쉐론 시계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인가요? 그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라프, 그러니까 통일교와 받은 거는 포함이 됐을 텐데 다른 것들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10억 3천여만 원의 그 추징 보전 대상이 된 범죄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으로 얻었다고 하는 8억 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만 그 범죄 수익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반클리펜 아펠 목걸이, 또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오늘 발견된 금 거북이, 오늘 발견됐다고 보도된 금 거북이,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범죄 수익 산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읊어드리는 이유는
보수가 부패에 대해서는 더 엄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속 기소가 되는 일은 보수가 더 엄히 꾸짖고 또 스스로 통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보수가 부패만큼은 정말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 변호사님께 다시 좀 짧게 추가로 여쭐게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겹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로의 증인으로다거나 또는 뭐 공범 관계로 나중에 같이 기소되거나 하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적어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아마 적시가 되고 추후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예, 증인으로도 서로 출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채택이 되면?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예. 일단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은 가장 주된 피의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죠. 대선 후보가 정치인이니까요. 예. 향후에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김건희 씨의 사건과 병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병합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 같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각자 서울구치소 그리고 남부구치소 이게 지금 수감 시설은 다르지만 법정에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꽤 큰 상황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진실 바라보며 견디겠다라면서 견디겠다라는 표현을 쓴 게 눈에 띕니다.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본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게 국민들의 여론을 좀 식히려고 한 것이라면 저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본인이 무슨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3년 전 대선 때도 본인의 뭐 허위 경력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문을 7분 동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조용한 내조를 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말을 본인이 행동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달이 난 건데 저는 크게 보면 아프리카 이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무가베 대통령이 있고요. 그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여사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분이 권력 위에 군림을 하면서 실제로 명품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예. 사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력을 아는 사람이 특히나 영부인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있을 만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난 정권 3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국격이 실추된 건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가 자범 수준으로 천하의 금은보화를 모으고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정말 이 국민들께서도 아마도 이 장면 자체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민영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문? 입장문을 본인이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준비를 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저는 문득 김건희 여사가 처음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입장문과 그때 당시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은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마땅히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지만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만큼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충분히 진술하고 증언해서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방법은 묘연해 보입니다. 예. 변호사 두 분께 이것도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서 저런 입장문을 냈다는 건 아무튼 뭔가 이익이 있을 테니 입장문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략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또 구설,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표현 때문에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뭐 견디겠다 이런 표현 때문에 안 내느니만 못한 상황인데 이걸 왜 냈다고 보십니까? 먼저 예. 그렇게 안 내느니만 못한 공보를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도 웬만하면 특검에 절차 협조할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웬만하면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일면 본인을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도로 법률적인 고안된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본인이 마치 무슨 전직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인 것처럼, 즉 본인이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런 입장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구속 기소가 되자마자 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입장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죠.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가 없습니다. 예. 사죄와 반성이 없고 다만 심려를 끼친 상황이 송구하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근본적인 반성은 결여되어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 사법 체계 안에서 유리한 그런 포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저는 일부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측면, 진술 거부권을 수차례나 행하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법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진술을 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수사 단계에서처럼 그렇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지는 전혀 법원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적절했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지지자 결집 목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금거북이 그리고 편지가 또 하나의 의혹으로 새롭게 많은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그 실제 금거북이는 아니고요. 이 특검이 확보한 건 저희가 실제 사진은 알 수가 없지만 비슷한 거 제가 최대한 찾아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그 금고에서 금거북이 10돈짜리 시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 사람이 누구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다. 이렇게 특검이 파악했고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이게 매관 매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도대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 지금 최소한 3만 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돈을 받고 혹은 금품을 받고 자리를 나눠주다시피 하사하다시피 이렇게 한 것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인지 천하의 금은보화를 왜 모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집권을 했을까요? 그것을 좀 곰곰이 따져보면 우선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잘못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찰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 무마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세 번째로는 정치 보복, 정치적 상대파들을 사법의 어떤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예. 전부 다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그것의 확장판이 계엄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집권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사익 추구와 상대방 이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두 가지로 딱 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참담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임명할 때도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적합한 인사다라는 반발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거북이가 발견된 것과 연관이 돼서 혹시 좀 무리한 임명을 한 게 저런 배경 아니야? 이렇게 좀 의혹이 이어가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예.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저 금거북이가 10돈,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한 7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자리가 장관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장관급 자리에 대한 매관매직의 대가로서 7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이 없이 가져다주는 금품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았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7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물론 그 약간 함정성 촬영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받는 장면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모자라서 700만 원짜리 금거북이도 받았다.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공적 윤리의식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조윤선 위원님, 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주변 인물을 좀 살펴보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나와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 이렇게 나란히 역임을 했더라고요.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부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물을 준 걸 자수했던 그 서희건설 회장이 뭐 귀뜸해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건 물론 의혹입니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설수가 계속 뭐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사적 모임이죠. 이런 사적 모임이 하나의 통로로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일종의 매관 매직의 창구가 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특검팀 차원에서라도 단순히 이 서희건설과 이배용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적 모임과 관련된 각종 매관 매직과 관련된 의혹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고 충격을 안겨드린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추가적인 혐의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 특검이 왜 이 금거북이와 편지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주었을까? 또 왜 이게 김건희 씨 모친의 일가의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그 금고에서 발견되었는가? 또는 한 개가 전부인가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금 의혹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입니까? 이배용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마침 어제 이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날 일주일 연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일 날 국회가 열리니까 이때 국회 출석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속이 대통령 직속으로 합의체 행정위원회입니다. 이 말인즉슨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되어 있고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휴가 자체가 승인을 대통령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휴가 승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안 할 텐데 휴가를 낸 것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매간매직은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사책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삼정의 문란과 입으로 더불어서 매간매직이 나오는 그런 아주 후진국적 범죄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했다고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교육과 관련된 자리지 않습니까? 후학들을 길러야 되는 교육 관계자가 저런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탄받아야 될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면피하기 위한 연차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 것조차도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익숙치 않았어요. 많이 뉴스에 등장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저희도 계속해서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전할 내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이 생방송 도중에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현역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권 의원은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불체포 특권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라고도 이유를 밝혔는데 조윤선 위원님, 하지만 그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과 상관없이 표대결을 하면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권 의원의 이런 결단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는 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권성동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5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기 때문에 통과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이런 주장 자체는 그 허세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있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잇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연찬회 후에 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권 의원 영장 청구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쭈고 싶은데요. 이동학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2022년 1월 달에 큰 거 한 장, 이 메모까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같은 해 2월에서 또 3월 천정궁에 가가지고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 그리고 쇼핑백을 받아갖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인정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착복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대선 비자금으로 활용이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당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20여 년 전에 대선에서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생각이 좀 연결되어서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부분까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체포 동의안의 경우는 이건 본인이 체포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제적원 과반 그리고 과반의 이상 찬성으로 그냥 되는 것이니까 바로 잡혀간다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안을 올리거나 혹은 이 제명을 하거나 스스로 탈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 자체가 지금 보여지질 않고 있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과가 저는 더 클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김희용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 어제 수사 마치고 나서 수사 도중에 대지신문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자와 대지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내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고요. 저는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발언 중에 조금 반론드리고 싶은 게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탈당이 무조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며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책임을 다해서 징계받는 것도 본인 정당을 국민들께서 뽑을 때 국회의원만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소속 정당을 보고도 뽑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당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죄를 면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절차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검찰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 연단에 나와서 구속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특검이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지금 질문 받는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요. 예.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낸 사례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누가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입법의 불비는 좀 해소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안 설명하는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오면 그걸 정부가 받아서 국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보통 나와서 읽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특검 위에 있진 않아요. 일반 검찰이라고 하면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낭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어쨌든 행정부와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불비한 부분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번에 규정 해석상 법무부 장관이 이걸 낭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 규정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선례를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것 중 하나는 익히 알고 있듯이 증거인멸, 또 수사 방해 정황 이런 것들입니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통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권성동 의원 측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 측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JTBC 보도로 드러난 바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앞에 전해드린 건 이 7월 22일에 아마 오전쯤입니다. 권성동 의원실 쪽에 택배가 와서 택배 기사와 보좌관이 통화한 내용이고요. 근데 두 번째 들려드린 게 이날 저녁 8시쯤에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이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걸어서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 권 의원이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은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소환한 그날입니다. 조윤선 위원님, 결국 이건 뭐 입을 맞추려 했다거나 뭐 수사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크게 합리적 그런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우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보통 공범들 간의 수사가 수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소환 조사가 달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공범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통화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만나서 수사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추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그럼 맞춰보는 입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녹취록을 살펴보게 되면 권성동 의원 측에서 사실상 권성동 의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윤영호 전 법무장과 사전에 입을 맞추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건 결정적인 재판부도 살펴봐야 할 그런 증거 같습니다. 특검이 굉장히 강조를 할 것이고 예.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그 영장 전담 판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권성동 의원에게 물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그런 점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 녹음 파일을 우리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다뤘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아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해명해야 될 겁니다. 첫째로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이 발견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왜 나오는 것인가? 그다음에 방금 저희가 살펴본 저 녹음 파일, 즉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본인이 통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과연 저런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이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본인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앞서 한번 기각이 됐고요. 추가로 보강 수사에서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곧바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용 의원님, 영장 재청구보다는 일단 재판에서 다투겠다. 특검의 판단이겠죠? 네, 저는 법원이 영장 기각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내란 방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제로 인신구속을 몇 명 했느냐가 실적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구속 실패하게 될 경우 그건 오롯이 특검 측에 부담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 정치적이라고 공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은 고로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를 가려보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저도 기각에는 동의가 안 되는데 자꾸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 지기현 판사라든가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이라든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어가고 있는 사법부에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이분은 국정의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결국 이것을 그렇게 넘긴 이유는 전 다음 진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재 법제처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러한 분들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전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영장 기각이 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니까 재판 과정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을 앞둔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일념을 담아서 구호제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 뭉쳐 성공하자!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2배, 3배 싸워주시는 것만이 나란히 전열을 정비한 여야. 이번 9월 국회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에 5선 나경원 의원을 전진 배치했는데요.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내란을 완전 끝장내겠다고 외치는 민주당과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9월의 국회, 한여름보다도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위헌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방송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계엄 역사의 흐름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야지 맞는 것이죠. 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조차도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인 현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헌재 결정에 동의를 못한다는 취지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현직 최고위원이 저렇게 명백하게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는 발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는 상황을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입니다. 보수주의자라면은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면은 그것은 이미 보수가 아닙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4월 4일 헌재 결정 직후에 그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헌재가 계엄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없어야 된다든가 또 강경 진압을 한 사례도 없다든가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든가 이런 발언들에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몇 가지만 팩트를 짚으면요.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 글쎄요.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이 조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에 아주 천행으로 돌아가시거나 다친 분이 없는 것이지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보면은 계엄군은 당시에 57,735발의 실탄을 휴대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특검이나 공수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올해 1월 5일에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올해 2월 11일에 국회에서 답변한 바는 당시에 출고된 실탄은 18만 발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국민을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무장해서 그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팩트에도 맞지 않는 발언은 당 지도부의 일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에 했던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압도적인 표로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민주당과 국민들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극우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것이죠. 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자체가 극우를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동조 당이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해산 가능하다. 그럼 이런 발언이 지도부 공개석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요. 네. 더 대응을 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의 땔감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예.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저런 건 끊어줄 법도 한데 끊지 않고 우리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옹호를 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은 오히려 그러한 심증을 더 굳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군인들이 장난감총 들고 와가지고 무슨 민방위 훈련했나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시민들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막았고 또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시까지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런 헌재 판결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일관하면 스스로들이 계속해서 역사의 왜곡일 뿐만 아니라 현재사를 계속해서 왜곡하는 겁니다. 예. 이 시도는 대단히 잘못됐고요. 아마도 수천만 명이 영상을 통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부정하는 얘기들을 한다면 헌법 바깥으로 나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다양성으로 귀결될 수는 없는 포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용 의원님, 이동학 의원은 정당 해산론에 오히려 땔감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지도부가 추가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 발언을 국민의힘의 회의체라든지 공개석상에서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김민수 최고위원 개인이 오롯이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 나와서도 저런 발언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에 굉장한 해당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을 저희에게 얘기하시는데 불면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계엄 불법 계엄 당시에 가장 먼저 입장을 표명하고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섰던 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커지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절차가 안 됐다는 겁니까? 글쎄요. 저하고 같은 탄핵 심판을 보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지만 저도 변호사로서 당시의 탄핵 심판 절차를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변론 기일들이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본인이 발언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탄핵 심판의 전개 과정과는 맞지 않는 발언이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저런 상황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이미 탄핵 결정에 대해서 승복했다. 이 한마디를 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외의 나머지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조현삼 의원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을 오롯이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심판에 대해서 전부
100%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번 장동혁 대표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최종심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를 통해서 불법, 부당한 그런 계엄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이 된 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당 대표로서 그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계속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짧게 이 부분만 좀 여쭐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을 이미 신청해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도 예전에 뭐 면회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같이 동행할 가능성도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김민수 최고위원 말고는 뭐 접견을 신청했다는 분도 없고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접견이 지금 제한돼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접견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접견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전 접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도부 중에서 접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체 지도부의 입장이 획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견을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야의 1박 2일 연찬회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장소가 비슷했습니다. 인천에서 했는데 각각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네,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동학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뭘 강조한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예. 4대 이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입법 과제를 정리를 해보니까요. 민생 분야에서 1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성장이나 개혁, 안전 이 분야가 있었는데 각각 39건, 40건 이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생 부분의 법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설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정상국가로 확실하게 발돋움한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민주당과의 어떤 대결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 같았어요. 지금요, 여야 간의 관계는요,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지금 대결적인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1차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정청래 대표부터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뭐 국민의힘을 10번, 100번도 해산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제1야당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말살의 대상으로 보면서 도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야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큰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처럼 정상적으로 여야 간의 공존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 본연의 자세로 조속히 돌아와야지만 여야 관계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44%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23%, 21%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격차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이미 선언한 상황이고 9월 정기 국회도 국민의힘의 참여는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님. 보이콧이 오히려 이렇게 좀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악수가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런 관측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수가 적어서 지금 원내에서 어떤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원 변호사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이 꼬인 실타래를 전혀 풀 기미도 없고 오히려 더 전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강대강 대치를 만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의 그런 행동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예. 저는 사실 장애 집회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장애 집회 한다는 것이 정당 지지율에 굉장히 솔직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공감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당원들만 결속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장애 집회를 했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전 장애 집회보다는 우선 대화를 먼저 물꼬를 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화 물꼬를 트는 거는 민주당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이 전국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질문 드릴 때 보이콧을 이미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상임위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싸워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보이콧은 국민의힘은 아직 미정인 상황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가 여러 상임위 중에서 당연히 가장 치열한 이른바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인물이 나서게 되면서 더욱 그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한번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선수와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조현선 의원님. 보통 재선이 간사를 하잖아요. 근데 5선에 나경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재선 의원이 맡았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특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추후에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피혐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긴다? 이것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팀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러한 인선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건, 이번 내란 사건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들 빠루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선을 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의도는 전투 모드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맞습니다. 헌정 관행상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낙마하고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남은 1년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강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관리에도 맞지 않게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법사위가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문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누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종의 추나요법을 동원하기까지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 나경원, 추나요법. 이동환 원래도 법사위가 뜨거운데 뭐 앞으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6년 전처럼 빠루를 다시 들고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6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어거지스러운 장면만 연출하게 될 겁니다. 특히 뭐 상임위 보이콧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보이콧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하수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금 국회에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줄 텐데 오히려 악바리를 쓰면서 차일피일 집권 여당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오히려 심판의 세기를 더 크게 할 뿐이죠. 예. 국회는 협치의 공간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데려놨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는 사람입니까? 강경 일변도로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국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오히려 먼저 잘못은 민주당에서 먼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나 요법, 추나 법사위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른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싸우겠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금요일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가지고 갔을 때도 그때도 이 대통령의 뜻을 한번 전했는데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직접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부터 야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셨고 지난 6월 G7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또 초청하셔서 오찬을 같이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초청이신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우상호 수석이 방문해서 초청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하시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 정도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하실지 이제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면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정무수석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럴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양보도 양보고요. 장동혁 신임 대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 대통령 본인에게 좋은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또 한 번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확답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은 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타들어가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대를 조건으로 그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명성을 무기로 당선된 이상 이 정도 요구는 해야 되겠다고 아마 마음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무작정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조건을 거는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락 의사를 밝힌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도 새로운 당대표로서의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저런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 대표의 요구를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따로 정청래 대표는 없이 이 대통령과 뭐 장동혁 대표 이렇게 따로 만나거나 또는 뭐 다른 시간을 내서 만나거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예. 그냥 별도로 요청하시면 됐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어차피 지금 이제 뉘앙스는 수락에 무게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네.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형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똑같은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 형식과 의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700여일 만에 그것도 마지 못해서 만났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고 아직 90일도 안 지났습니다. 석 달도 안 지났는데 예.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야당 대표들에게 만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장동혁 대표가 일단 뭐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입장을 좀 선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깔끔하게 이번 그 자리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리를 요청하겠다. 그때에도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아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 조금 더 좀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보여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럼 여야 회동 뭐 후에라도 독대기회가 있으면 용산 가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그럼 이제 이 대통령은 응답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바로 응답해야 할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좋은데 이유가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남은 보통 야당의 대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반드시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예. 만남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다음번 만남을 미리 잡아놓고 이번 만남에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 대표가 직접 물어볼 게 있으니까 만나주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장동혁 대표가 향후에 어떤 리더십을 형성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인석 대변인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회동 조건으로 뭐 내란 특검이라도 좀 중단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라 내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실제 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진짜 있나요 일단은? 저도 그런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만남 성사가 더 안 되겠죠. 일단 저희도 요구하는 바가 예. 그 특검 관련한 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새로 당대표가 되신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자는 거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뭔가 선명성만 강조하기 위해서 바쁜 대통령을 독대하자고 요청할 일은 없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생태 쓰듯이 그렇게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와 어떤 협력의 장을 여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는 그 주장, 특검 수사 중단을 해야 회동을 할 거다. 근데 특검 수사를 대통령실이 중단시킬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얘기죠. 예, 애초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지난 정권에서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회동을 언급하셨는데 당시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시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 성과라는 오히려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리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고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어떤 목소리를 귀 기울였다면 아마도 불행한 정권의 말론을 맞지 않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전에 그 녹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생지원금 뭐 이런 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최상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가족 등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을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나라도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갔다면 아마도 비상계엄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세 개의 특검, 특히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내란 특검 이 세 가지의 모든 특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귀를 얼만큼 귀 기울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셔서 취임하신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 중에 좀 전에 얘기 나갔던 것처럼 특검 수사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 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민생의 삶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특히 더 챙겨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야당 입장에서 야당의 대표가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잘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특히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특히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수용하실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는 첫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악수를 하게 될까요? 그건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이 고집을 꺾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악수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악수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그때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이 권유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점이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주례를 서는 사람처럼 두 분의 악수도 권유하고 뭔가 화합하는 장면을 유도한다면 그 자체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테니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A4 용지를 딱 꺼내들면서 했던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일그러뜨렸는데 뭐 그런 장동혁 대표도 준비가 돼야 또 테이블에 앉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읽은 분량도 엄청나게 많았고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는 바람에 윤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래서 이게 결례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비슷한 방식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인데 만약에 독대가 성사될 경우에 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전달할 거냐. 아마도 제가 볼 때 뭐 수사를 중단하라 이런 거보다는 그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들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미 뭐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 있는 상법, 뭐 노란봉투법 이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굵직한 것을 잡아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오른 5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잘함이라는 대답을 한 응답자가 전체 중 56%였는데 이번 주는 긍정평가,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59%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역시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주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순방 효과가 일부 이제 들어 있다고 보여지고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8.15 특사의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특사의 국면은 어느 정도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시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두 나라에서 모두 다 호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오늘도 보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58%, 거의 60%에 육박하는 분들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변칙적인 이 협상 또는 이 회담 스타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 노련하게 처신하고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금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영수회담 요청에 대해서는 여야 정 만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3자가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일단은 지금까지는 견지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짚어볼 주제는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견이 없다라고 어제 또 정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당, 정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전달한 것뿐이지 뭐. 예, 방금 이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는 게 크게 합리성에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당과의 이견이 좀 봉합됐다고 보세요?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예. 이 이견이라고 하는 것의 그 틈,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볼 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저는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이제 당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고 완벽하게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행정을 맡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불편, 수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한 상태에서 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검찰청의 수사 기능만 따로 떼서 법무부에 존치시키는 그런 정도의 온건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을 직접 주재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검찰청 이름이 없어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또 시안까지 정해서 추석 귀성길에 그런 뉴스를 듣게 하겠다. 스스로 시안을 정한 민주당의 실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맡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진행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 이걸 먼저 살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주재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 방향은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당정 간의 갈등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론화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처음부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것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온도차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동력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난 대통령과의 지도부 간의 만찬을 통해서 추석 직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도 정성호 안 또는 법무부 안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합니다. 단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들, 특히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의견들의 또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한번 이 법이 개혁 법안이 실천이 됐을 때 혼란 없이 성공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어디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또 말씀 주신 부분, 또 당에서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앞으로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게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인데 아마 국민들에게 이걸 다 타운홀 미팅처럼 지역 돌면서 했던 것처럼 생중계로 내보내는 게 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법무행정, 이 검찰 관련한 이런 행정 서비스의 주 수요자는 무조건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관련한 것은 대단히 생사여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될 거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요. 이 수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거 이런 거 불편 겪어본 분들은 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개혁이 진행되고 언제 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걸 다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중수청이라는 것을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경찰처럼 아니면 법무부에 존치하느냐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이견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이런 논의조차 없어야 돼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이견이 쉽게 봉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토론을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은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풀기 어렵고 빨리 서두를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안에 이른바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 검찰개혁 오적이 있다.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민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말 들어보시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검찰 인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는 저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포위돼서
완전히 그분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생각됐다면 아예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의 임명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처음부터 지명한 것이다. 지금 이문정 검사장의 저런 우려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적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을 본인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봉욱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에다가 앉힌 분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찰에게 가장 본인 스스로가 많은 피해를 보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인데 이 검찰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이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 일정하게 타협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법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내는 것, 이 과정들 속에서 정성호 장관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개혁은 입법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도 지금 시중에 걱정되는 많은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들 이런 공론화 과정에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문정 검사장의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신분이 일선지검장이에요. 일선지검장이 장관을 상대로 지금 장관이 속고 있다. 대통령도 속고 있다. 장관 밑에 있는 차관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장관을 속이고 있던 주장을 지검장이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에도 다 이 뭔가 질서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검장이 장관과 검찰총장, 차관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분은 공직에 있을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 있었는데 이런 정도 센 주장을 할 거면은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고 또 오적 그리고 5대 로펌과의 유착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공무원으로서 이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명확한 증거를 내셔야 돼요. 그냥 정치 공세하듯이 이렇게 딱 숫자 맞춰가지고 오적이네 뭐네 하면서 장관과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도 공격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다. 이견이 정말 많구나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9월 7일에 고위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좀 합의된 도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짧게 그 가능성 좀 점쳐주시죠. 일단 그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25일 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한건 오늘 검찰 개혁 이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까지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021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 또 조심,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김 씨의 8문장 입장문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의혹이 쌓여 있고 금거북이와 편지같이 새 의혹도 쏟아지는 상황에서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는 김 씨.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견디겠다는 이 다짐 앞에 국민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는 이미 실기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의혹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추성훈 씨, 짜줄래 얼마나 맛있어요? 진한 짜장에 기기 다른 짜슈렌. 진짜 맛있다. 오뚜기. 100만 번의 루프 테스트. 1260m를 1분 만에 오르는 기술. 250m 초고층 테스트 타워. 당신을 올리는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위해 현대 엘리베이터.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여름 혼자만 어때?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이가역 라이브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